14.5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AI는 업무 편의성을 높여주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인공지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이 필수적이겠죠.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 큰 행보가 반갑긴 하지만 AI 도입으로 대량 해고에 앞장서는 것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라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칠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칠레에는 마푸체라는 원주민 부족이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약 8% 정도인 마푸체는 과거에는 스페인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요. 지금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7월 1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 상원이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의 예산 사용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미국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 법안은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유지 무단을 그대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상무부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흑연 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판단해서 중국산 흑연 수입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는데요. 최종 결정은 12월 5일까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는 미국의 흑연 생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작년 12월에 중국 회사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미국 연방정보기관들에 제기한 것 따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담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 세탁 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가상화폐 법안 3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국방과 방위산업,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강화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한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와 런던 빅토리안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캥싱턴 협정 체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작년에 양국이 장거리 공격용 무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방위 협력에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서 돕는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영국과 달리 독일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협정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대화를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폭우로 주택 붕괴가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구 최대 지역인 펀자브주에서 폭우로 도시 침수와 주택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수도 이슬람바드 인근에 있는 하천 범람 우려 때문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들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몬순 우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에는 내리는 비는 극심한 무더위를 식혀주고 농작물 재배에 도움을 줍니다만 하수와 배수의 열악한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도 발생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동작 그만. 네. 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자꾸 주한미군 감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2026년 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인 28,5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적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에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원은 이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 때 도입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이 그대로 명시가 됐습니다. 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 인식이라고 규정했고요.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할 비롯해서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이 잇따른 가운데 상원 군사위가 11일 날 국방수권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만 법안 전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네. 15일 날 하원 군사를 통과한 법안이 다 공개가 되면서 이제 똑같이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울러서 하원 군사를 통과한 법안에도 당초 원안에는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발의가 돼서 우여곡절 끝에 현 수준 유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게 된 건데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 법안은 미국의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상원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이제 그대로 포함이 되고 틀린 부분은 조율하고 나서 상하원 단일 법안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서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재 수준 유지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의회가 이걸 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울러서 상원 군사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은요.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권 이한 경우는 한미가 합의한 전자권 이양 조건 3개 달성 여부 그리고 한국이 이끄는 한미연합세 운영 방식 전자권 이양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 확산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 이런 다 평가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라 이런 규정도 넣어놨습니다. 네, 아무튼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계속 솔솔 맞아요. 나왔었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막았다. 현재 수준 네. 유지하도록 명시가 됐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관세 나비 효과. 네. 미국 상무부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 조치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93.5% 반덤핑 관세가 확정이 되면 기존 조치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총 160% 관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비 결정이고 최종 결정은 12월 5일까지 내려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올 하반기가 이 문제가 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흑연 생산 업체들 대표가 국제무역위원회 등 해서 미국 연방기관에 중국 기업들이 반덤핑 행위를 하고 있는지 좀 조사해달라고 청원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가 돼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때 정상 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방법입니다. 네, 흑연이 이제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원료잖아요. 네, 맞아요. 원료에 이렇게 관세가 높아지면 최종 그 제품에는 네. 얼마나 가격이 올라갈까?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죠. 네,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심적인 원재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배터리 제조에서 흑연은 전체 생산 비용의
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흑연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전기차 가격도 $1,000 이상 쉽게 오른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은 18만 톤의 흑연 제품을 수입했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중국산이었습니다. 거의 중국에서 다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 트럼프 정부는 수입 자동차 부품과 차량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흑연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가격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 반덤빙 조치로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중국 정부가 중요 광물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정부가 청정 에너지 성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업체인 일본의 파나소닉은 물론이고요. 지금 미국의 미시간과 조지아에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LG 엔솔 SK온 이런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생산 비용이 대폭 올라가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 뭐 보조금 준다고 해서 미국에 공장 지었는데 이제 보조금도 없어지고 그렇죠. 가격까지 또 올라간다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테슬라와 파나소닉은 이번 조치를 막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내 흑연 관련 산업이 테슬라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과 공급량을 충족할 정도로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산 흑연을 쓸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오는 9월 30일 최대 $7,500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고순도 흑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전기차 가격 오를 것 같습니다. 전기차 쉽지 않네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네. 1차, 2차 대전 때 적국이었던 영국과 독일이 이제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네. 세월이 지나니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국방과 방위산업,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두 나라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처음으로 포괄적 국방 안보 협정을 맺은 겁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프리드 메르츠 독일 총리가 런던 빅토리안 앨버트 박물관에 만나서 캥싱턴 협정에 체결했는데 네. 박물관이 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그의 남편이 독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런던 서부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 간의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강조하는 장소여서 여기서 서명식을 한 겁니다. 네. 협정을 보면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서 상호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사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이제 동맹으로 뭉쳐져 있긴 합니다만 이 내용이 아마 들어가 네. 있을걸요. 중복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영국과 독일은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대해서 공동 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거다라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근데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무기 얘기도 있었는데요. 독일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독일과 영국 두 나라는 핵 억지력 등 안보 이슈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화를 지속한다고 밝혔고 영국은 앞서 지난주 프랑스와도 핵 억지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3대 주요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핵무기와 관련해서 삼각연대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네. 스타머 총리는 러시아의 침략과 미국의 유럽 방위 축소 가능성에 대응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 간의 전략적 연대가 더욱더 강화될 시점이라면서 영국과 독일의 관계는 역사적인 협정을 이룬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것 외에도 장거리 미사일 공동 개발 그리고 두 나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복서 장갑차 등 이런 것들을 공동 수출을 확대하고요. 군사용 드론 합작 생산시설 건립 이런 것들도 포함됐고 불법 이민자 단속도 협력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또 두 나라가 영국 해협을 통한 미립국을 범죄로 간주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일단 유럽에서는 미국 안보가 이제 약화가 되면서 유럽이 스스로 방어를 책임지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일하고 세금 내고 그 다음은 네. 네. 영국 정부가 영국 전역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민주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스코틀랜드, 웨일스 의회 지방의회는 선거를 16세부터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국 총선과 잉글랜드 지방선거,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는 최소 연령이 18세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16세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네. 영국 정부가 이렇게 투표 연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영국의 민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2014년 총선 투표율이 60%가 채 안 됐습니다. 2001년 이후 가장 낮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유권자들을 좀 더 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한 얘기가 16, 17살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있고 세금을 낼 수가 있다라면서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민주에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투표 연령 하향은 의회 승에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요. 노동당이 현재 의회 다수당이어서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6살. 글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쵸.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한참 공부할 나이지 일할 수 있는 나이. 네. 아유, 좀 생소하시죠? 네, 저도 좀 조금. 찾아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낮지 않나. 네, 근데 영국의 노동 규정을 보면 13살부터 15살까지는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시간 안 되고 이제 끝나고 주말 이렇게 되는데 네. 임금은 법적 최저 임금은 줄 수가 없고요. 네. 16살부터 17살은 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네, 영국에서는 그래서 최저 임금이 이 나이대 정해져 있고 풀타임 업무도 가능하고 이제 주 40시간까지 되는데 그렇군요. 네. 대신에 밤 10시 이후는 야간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 규정이 적용되는 성인으로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네, 투표 연령이 이렇게 낮춰지는 거군요. 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딸기는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 아닌가요? 딸기. 딸기 빨간색이 빨간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2028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의 90%는 일부 인공 색소를 쓰지 않기로 결정한 건데요. 네네. 해당 색소는 적색 3호, 적색 40호, 녹색 3호, 청색 1호, 2호, 황색 566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7가지 색소를 이제 제품에서 쓰지 않기로 결정했고 제조사들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 내 인공 색소를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고 후속 조치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딸기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보면 아시잖아요. 네. 겉은 빨간색이지만 막상 갈면 약간 핑크색으로 바뀌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먹는 딸기 아이스크림은 약간 정말 빨간색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딸기는 무슨 색깔일까요?라고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 색소를 못 쓰는 대신에 천연 색소를 쓸 것 같은데 네. 뭐 과일 주스나 식물성 추출물에서 이걸 얻어가지고 색소로 쓴다고 하는데 네. 미국의 식품의약청이 치자나무 열매 추출한 천연 청색 색소를 스포츠 음료, 사탕 등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하지만 텍사스 대학교 영양학과 교수는요. 색소를 뺀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건강식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색소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래서 당분과 포화 지방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네. 섭취할 때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네.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더울 때는 뭐 안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생각이 어떻게 안 계속 먹겠습니까? 나거든요.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벗어도 입어도 벌금. 네. 그 사실 여행 가면은 네. 노출이 되는 옷을 좀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양지 특히 네, 가면 더우니까. 여성분들은 네. 특히. 네. 근데 올여름 스페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영복 벌금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 네. 해변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수영복 차림을 그대로 가다가는 네. 예상치 못한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스페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복장 금지 규정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립니다. 네.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요. 해변을 벗어나서 비키니나 수영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기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해변 산책로나 주변 거리에서 상반신을 노출하는 것도 역시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규정은 바르셀로나, 팔마 등 주요 관광지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관광객들이 위해서 여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혹시 복장 규정이 없는지 좀 확인하고 가면 좋겠고요. 또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서 지역 당국은 공공질서를 지키고 관광지 내에서 각종 선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장 관련 규정을 좀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관광객들이 부르카나 니캅 같이 얼굴을 덮는 의상을
공공 건물 내에서는 입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반 공공장소에서 이런 약간 이슬람식 복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허용이 되는데 시청이나 행정기관에 출입할 때는 현재 보안 지침에 따라서 잠시 벗어달라고 요청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신분조에 대비해서 신분 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스페인 치안당국과 지역 행정부는 유효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관광객은 본인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현지 호텔이나 숙박시설, 렌터카 회사의 개인정보 확인 과정에서 여권 원본을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자신이 꼭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카드 결제할 때도 신분 확인을 요구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고액 거래일수록 이런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본만으로도 충분한 매장이 있기도 합니다만 네. 여권 원본을 고집하는 매장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스페인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네. 좀 미리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저는 엄마 닮지 않았어요. 네, 그 중증 희소 질환의 목의 유전을 막는 의학 기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아기가 여러 명 태어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엄마가 2명, 아빠가 1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엄마 난자 2개를 사용하고 아빠 정자 하나를 쓰는 건데요. 네. 미토콘드리아 기증 시술, 뭐 MDT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이 시술 통해서 남자의 4명과 여자의 4명이 출생한 사례가 논문 통해서 직접 확인이 됐고 아이들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네. MDT는요 미토콘드리아 변이에 따른 질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하는 시술이고 체외 수정 IVF 통해서 이제 되는 건데 네. 세포 내 기관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포의 간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세포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 핵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도 자체적 유전자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전자를 통해서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나 심장 근육 등 이런 것들이 재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각한 질병이 생기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는 특정 유전자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 형질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걸 제거하고 그런 형질이 없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난자를 엄마. 가져와서 예. 정자 결합해서 아이 한 명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엄마가 2명, 아빠가 1명 이렇게 되는데 네. 이 말씀드린 이런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영국 경우긴 합니다만 5,000명당 1명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유전 형질이 좀 달라지는 그런 아기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좀- 엄마를 닮지 않을 수도 맞아요.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쿡다북스의 Your Eyes 함께 듣겠습니다. Your eyes opened wide as I looked your way. Couldn't hide what they meant to say. Feeling lost in a crowded room. It's too soon for a new love. When you smile, your eyes show your heart. Lost inside a soul torn apart. Feeling alone with people around. True love is hard to find now. You think you're so misunderstood. I'd explain if only I could. Something tells me this time it's real. The way that I feel. Your eyes like the blue in the summer skies caught my gaze as I looked across, feeling lost in a magic maze. It's too soon for a new love. You can
searching around for somebody new. True love is hard to find now. When you smil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그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 등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주민 5천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로 침수와 제방 유실 등 400여 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도로 400여 곳의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철도 7개 구간, 여객선 2개 항로가 중단됐습니다. 순직 해병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택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국회 사무실, 극동방송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경기 가평의 통일교 시설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아온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욱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신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로 가보겠습니다. 김정화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칠레 원주민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칠레 최대 원주민 부족이 마푸체족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칠레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네. 민족 정체성에 대해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칠레 국가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정체성을 원주민이라고 밝힌 인구는 전체의 11.5%로 약 21명에 이르며 네. 그중 약 8.8%가 마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칠레 원주민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원주민에 비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마푸체는 마푸체족의 언어로 마푸는 땅, 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푸체는 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마푸체 이외에도 칠레는 아이마라족, 또 리칸 안타이, 이스터섬에 사는 라파누이, 그리고 깨추아, 쿠아웨스카르족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원주민 그룹만 11개가 되는데요. 네. 이들은 1993년에 지정된 원주민법에 따라서 칠레 정부가 인정한 민족들로 각기 고유한 언어와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마푸체 공동체에서는 새해가 6월에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푸체에게는 오늘이 새해가 시작된 지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마푸체족의 새해는 6월 20일경에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 시기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태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마푸체는 이를 태양의 귀환 또는 자연의 순환 시작으로 보고서 새해로 여기고 있고요. 네. 마푸체어로 위뇨이 트리판투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칠레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이날
이날 마푸체족은 새벽에 몸을 씻는 의례로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지난해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동체 축제도 즐기는데요. 네. 밤새 불을 피우고 또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조상의 영혼과 교감을 하는 것이죠. 이 기간에 먹는 전통 음식도 있는데요. 네. 닭고기나 양고기 또 감자 등 채소를 넣은 스튜 까수엘라와 또 카야쿠 또 율무와 옥수수, 보리 등을 넣어서 만든 죽 형태의 무트리, 네. 또 화덕이나 뜨거운 돌에서 구운 빵, 매추 등이 있습니다. 네. 또 마푸체 공동체에서 쓰는 그들만의 언어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푸체 원주민의 고유 언어는 마푸둥군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현재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마푸둥군은 자연과 공동체 그리고 조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어휘와 개념들이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안녕하세요를 의미하는 말이 스페인어로는 꼬모에스타인데요. 네. 마푸둥군으로는 주물레이니라고 합니다. 오, 스페인어와 완전히 발음 다르네요. 면에서 네.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그러네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하지만 마푸둥군은 도시와 또 스페인어의 영향으로 사용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칠레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세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네. 마푸체족은 기원전부터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에 살아온 원주민인데요. 네. 15세기 말에는 잉카 제국이 남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마푸체 지역의 북북 진출을 했지만 네. 마푸체는 끈질긴 저항을 통해서 잉카의 남하를 저지한 유일한 민족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후 1541년에는 스페인 정복자들과의 충돌이 시작이 되었고 그렇지만 100년 넘게 스페인 식민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전쟁은 아라우코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라우코는 마푸체족이 거주하던 지역 이름으로 지금 칠레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 이름이 파르케 아라우코인데요. 네. 이 아라우코에서 이름을 딴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마푸체족의 땅을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렸는데요. 네. 이때 많은 이들이 토지를 빼앗겼고 강제 이주를 당했고 또 동화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해주신 대로 마푸체족 끈기의 민족, 저항의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원주민 권리 복원 투쟁을 벌이면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마푸체 공동체는 조상들의 땅을 되찾기를 원하고 문화와 언어를 지킬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푸체족에게 남은 땅에서 대형 산림 회사들이 목재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는데요. 네. 일부 급진단체는 항의의 표시로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토지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칠레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고 반테러법을 적용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을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2018년에는 마푸체 청년이 경찰 총격에 숨지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네. 정부는 질서 유지를 강조하지만 마푸체족은 차별과 억압 구조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푸체족과 정부가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산림 개발과 토지 반환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로 칠레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칠레 최대 원주민 마푸체족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화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디로 오늘은 가볼까요? 미국 네. 시애틀은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시애틀 근교에 레드몬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레드몬드. 예, 인구가 7만 3천 명의 소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타운이라 그러죠. 이렇게 직장인들 머무는. 근데 거기가 이 작은 곳이 왜 유명하냐?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거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1986년부터 이제 여기다가
여기로 옮겨가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확장을 했는데 네. 이 전체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단지를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네. 굉장히 넓어요. 200헥타르 면적에다가 건물이 80개 동이 넘어요. 근데 와, 여기 타운이네요. 완전. 예. 네. 여기 근무하는 직원만 5만 3천 명. 사실 이 회사 때문에 이 도시가 거의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 어떤 글이 올라왔어요. 저도 재미나게 읽었는데 사람이 먼저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광고 문구였던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세운 이번에 슬로건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더 스마트한 기계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기계가 사람들의 번영을 돕게끔 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난 8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상승시키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된 내용은 앞으로 5년 동안 학교나 비영리 단체에 40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또 그다음에 기술, 주로 인공지능 기술, 네. 클라우드 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고요. 네. 앞으로 당장 2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한 2천만 명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긴데요. 예. 네. 사실 빌 게이츠가 뭐 자선 사업가로 많이 알려져 네. 있잖아요. 기부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봐도 되겠나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창업자 빌 게이츠의 아마 의지가 많이 반영된 걸 텐데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자체가 일종의 그 박애주의,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회공헌 활동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더 키워서 이번에 이 엘리베이터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번에 뭐 40억 달러 인공지능 교육 투자에 쓴다라고 하는데 네. 뭐 적은 돈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연간 사회공헌에 쓰는 돈이 원래가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도 그 모금 기부를 많이 해요. 이제 네. 직원들 돈 내서 직원들이 모아서 낸 돈만 해도 작년에 보니까 2억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 40억 달러가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상대적으로. 예, 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생각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평가를 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지금 더 이게 관심이 쏠리는 게 뭐 기부 액수가 아니라 네. 이 학교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그러니까요. 예, 이거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텐데 그렇죠. 이 문제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이 회사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교육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까요? 일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이제 교사 4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고 해요. 선생님들을 먼저 가르치고. 예, 근데 그게 일종의 시범 사업처럼 이제 올 가을에 네. 뉴욕에서 온라인 학교를 개설합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학교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못지않게 우리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회사 오픈 AI, 네. 챗GPT를 만든 그다음에 또 그런 인공지능 관련 회사의 엔트로픽 그리고 미국의 교사 노조들이 있습니다. 미국 네. 교사연맹이라든가 또 뉴욕 중심으로 한 이 교사연합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운영은 교사들 중심이 돼서 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는 뭐 교육 지원도 하겠지만 기술이나 서비스 같은 거 돈을 내는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 전국 아카데미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단체들이 기업과 협력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국 전역의 교사들한테 배포를 한다는 건데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5년간 뭐 1,250만 달러 내고 오픈 AI가 뭐 1,000만 달러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한 200만 달러어치는 주로 이제 이 회사들이 내주는 그 제공하는 상품 이용권 일종의 현물 지원인 거죠. 가상의 현물이지만 그렇게 네. 된다고 합니다. 자, 사회 공헌, 뭐 사회 기여 활동이지만 사실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내고 움직일 때는 뭔가 목적이 목적이 있지 없지는 않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결국은 네. 예. 이제 이익이 되는 점이 있겠죠.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게 비상업적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이 자기네 인공지능 도구들
걔네들 입장에선 상품이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학교에 제공하면서 교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네. 일종의 시장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국의 학교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얻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픈 AI 쪽에서는 이제 뉴욕에서 그 아카데미 발족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이 운영 원리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교육도 하지만 이 거기에 관여하는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트로픽의 이 도구를 쓰는 방법을 결합한 형태로 한마디로 네. 챗 GPT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인공지능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인공지능 분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이 잠재적인 소비자를 잡아두는 과정을 이렇게 유치원부터 이번 게 유치원부터 그렇죠. 아주 어릴 이제 미국의 때부터 고등학생까지거든요. 네.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CNN 방송 같은 데서 이게 어떤 예를 들었냐면 구글도 예전에 이 학교들하고 파트너십 같은 거 맺어가지고 구글의 태블릿 PC 그 크롬북이라는 거 우린 사실 좀 안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학교들에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상 공급 이런 거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게 이제 그 제품이 되는 그렇죠. 이런 것과 비슷한 사례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작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 좋은데 이제 AI가 뭐 미래에 많이 쓰이긴 할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걸 결합한 수업이 지금부터 이제 되는 게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성원 씨는 그 인공지능 많이 쓰세요? 저는 사실 아직 저는 못 평소에 써봤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사실 알게 모르게 쓰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어. 일단 길찾기 앱에서부터 그렇죠. 예, 예. 인터넷 쇼핑하실 때 알고리즘 뜨고 맞아요. 유튜브라든가 뭐 그렇죠. 그 영상 사이트라든가 그거 저도 모든 곳에, 모르게. 예, 알고리즘 네. 뜨고.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의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글 쓰거나 뭐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한 1, 2년 사이에 저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매일 쓰는 도구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오픈 AI의 챗 GPT라든가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요새는 뭐 이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알아서 문장까지 다 만들어주고 친구처럼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네. 이게 과연 교육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뭐 도움이 되는 면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인공지능 이용해서 사실 지금은 다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숙제도 하고 공부도 네. 하고. 뭐 보고서도 이걸로 쓴다면서요. 예, 그리고 또 교사들도 수업이나 수업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제 내주고 평가하고 이런 거 다 인공지능이 하는 거. 이게 과연 학생들의 지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건가? 또 장기적으로 우리의 비단 지금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뇌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아무도 이제 모르죠. 모르는 이제 거죠. 시작이니까요. 네. 이번에 그 시범학교는 뉴욕만 해도 시교육청이 2023년 불과 2년 전에 학교 내에서 챗 GPT 쓰지 마라 했다가 아마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몇 달 만에 뒤집고 이 혼선이 있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PC 나왔을 때도 다 그랬다. 그거 쓰면 학교에서 공부 안 되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그거 쓰면 그렇죠. 뭐 책을 안 읽고 인터넷만 찾아본다. 백과사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뭐 인터넷으로 검색한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쓴 글을 보니까 그 올라온 글을 보니까 모든 책상과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있게 한다라는 우리 목표가 당시만 해도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실현됐고 이게 위대한 혁신을 가져다 줬다.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뭐 이걸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네, 뭐 그것도 순기능이 많을 것이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니셔티브에 네. 그 인공지능의 그 사회적인 영향 이런 거 연구할 무슨 AI 경제연구소 창설 이런 것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뭐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차세대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회를 만드는 거여야 된다. 그럼 이런 말을 참 너무 잘해요. 근데 그리고 또 설득력도 기업들이, 있고. 예. 예.
인간성에서 노동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미국의 그 최대 조직인 그 미국 그 노조 연맹이 있어요. 네. 최대 노동 조직 이 AFL-CIO라고 하는 뭐 여기하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기는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사 뭐 월마트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아마존 이런 데는 노동 문제에서 항상 말이 많은데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역사 동안에 사실 이런 협력 관계를 많이 유지하려고 애썼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교육 관련된 것도 이 미국 교사연맹 같은 노조 조직이 다 그 최대 노동 조직 그게 산하 조직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는 노동과 기술이 함께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근데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는 노동자 지금 대량 해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뉴스 나오죠. 뭐 이런 좋은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작년 올해 계속 해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전체 대상이 한 9,000명 규모라고 해요. 너무 많은데요. 주로 뭐 영업부서 그다음에 네. 뭐 게임 사업 이건 좀 사업 실패 요인이 컸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전부 이 구조조정이 전부 다 AI 때문이다라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 사티아 나델라 그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이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이 코딩에서 최대 30%까지 맡고 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일했던 콜센터에서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활용해서 작년에만 5억 달러 절감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이 대량 해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AI가 인공지능, 대체하는 거. 사람을 대체한다. 했는데 예. 사람이 먼저다 했지만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현실.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이 예, 되고 예. 있죠.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같은 데는 뭐 올 들어서만 중간 관리직이라든가 이제 주로 고객 서비스 그것도 그렇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 인적 관리 뭐 전방위로 여러 분야에서 한 14,000개 정도 이게 일자리를 줄였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해고 이제 그다음에 순감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 물류센터 로봇 도입한 뭐 자동화의 선두주자죠. 네. 한때는 인공지능으로 채용 과정도 실험해봤다가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예. 그 이제 폐기하기도 했지만 근데 구글도 작년 초부터 여러 차례 대규모 해고를 했는데 네. 이것도 역시 뭐 AI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AI가 큰 영향을 미친 거는 그렇겠죠. 사실이에요. 네. 이제 AI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다른 부분에 이제 조직을 줄이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구글은 광고 수입이 많은 회사인데 네. 광고 판매 부서 개편하고 또 그다음에 고객 지원 이게 주로 이제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의 단순한 부분을 이제 AI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IBM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사무실 업무 30%는 인공지능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일자리 수로 따지면 한 7,800개 정도 책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제 이런 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기술이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그 속도에 비해서 너무 이 변화가 좀 빠르죠.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우리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네. 거 여기서 1월 달에 나온 그러니까 미래 고용 보고서 올해 2025년 판에 보니까 네. 세계 한 1,000여 개 부문별 이렇게 주요 각국의 주요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당연히 뭐 AI 빅데이터 부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트워크랑 사이버 보안 부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 전 재밌었는데 네. 기술 문해력, 이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그러니까 문해력 높이는 거를 비롯해서 기술 교육이라든가 네. 이 세 가지 분야를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업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30년까지 5년 안에 기존 기술의 40%는 이미 시대에 뒤처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만약에 전 세계의 인력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네. 2030년까지 59명, 60%는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숙련도를 높일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배치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중에 11명은 숙련도를 높이지 못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한 3억 개 정도 일자리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물론 이런 기관들은
인공지능이 뭐 컴퓨터가 그랬듯이 혹은 그 전에 자동차가 그랬듯이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할 것이다. 네. 뭐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근데 문제는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뒤처져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이제 이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자라나는 이제 미래 세대들이 그런 교육을 이렇게 전부 다 좀 모두가 보편적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문제. 그렇죠. 이런 격차를 것들이 좀 있는 줄여나가는 거죠. 거. 네. 네. 11명에 저 속하지 않을까. 일자리 도태되지 않을까. 지금 챗비트 그 AI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 AI 관련 기업이 직접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인력을 교육시키는 일에 투자를 하는 걸 기업에만 맡겨도 될지 좀 공적인 부분으로 이게 가져와야 좀 될지 문제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유니세프의 어떤 보고서에서는 네. 전 세계 젊은이들의 75%가 인공지능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상태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게 네. 이게 너무 변화가 빠르고 이제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내는 것도 당연한데 네. 이게 당연하지만 약간 마음 한편에 불편한 감정이 있죠. 인공지능 격차를 줄이는 거,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 고민하는 거 사실은 모두가 공적으로 네. 사회 전체가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은 돈을 내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분야라서 예.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그 들거든요.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왔고 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이제 그런 불평등하게 충격이 다가가는 문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들이 특별히 AI에 약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취약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서 그렇죠. 신경 쓸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은 반드시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또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